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캐나다 협상팀이 한국에 던진 이 한마디의 질문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만하기까지 한 요구 뒤에는 12척,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있었습니다. 세계 해군 역사상 유례없는 대형 잠수함 프로젝트. 독일과 한국을 경쟁시킴으로써 주도권을 쥐었다고 믿었던 그들은 승리 조건을 계속해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캐나다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절대로 놓칠 리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잡한 조건은 필요 없다. 한국의 잠수함만을 우리에게 공급해달라. 협상 줄 뒤에서 밀려날 뻔했던 위기의 순간, 게임의 판도를 근저에서부터 뒤엎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전. 그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60조 원이라는 숫자가 회의실 스크린에 투영된 순간 나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단 12척의 잠수함에 붙여진 가격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해군 프로젝트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타와 국방부 지하 브리핑룸에 모인 전략가들이 정말로 주목한 것은 병기의 성능도 예산의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조선소의 생산 라인을 확보할 것인가? 그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로스입니다. 캐나다 국방부에서 해군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며 숫자와 데이터로 전쟁의 흐름을 읽는 일을 해왔습니다. 감정이 아닌 팩트로 판단하는 것이 제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냉철하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 냉철함이 얼마나 나약한 것이었는지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 해군은 오랫동안 골칫덩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이 전력의 전부였지만 이것들은 원래 영국이 퇴역시킨 중고품을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인도 당시부터 결함이 끊이지 않았고 실전 가동률은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북극해의 영유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러시아와 중국 해군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더 이상 낡은 잠수함으로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차기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 60조 원의 초대형 사업이었습니다. 후보는 두 나라로 압축되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입니다. 독일은 유럽 잠수함 시장의 전통적인 강호였고 한국은 최근 놀라운 속도로 방산 수출 실적을 쌓아온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처음부터 이 경쟁 구도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두 나라를 경쟁시키면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에 리처드 콜린스가 있었습니다. 국방 프로젝트 책임자인 콜린스는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데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대구다고의 구매자라는 입장이 주는 우월성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콜린스가 첫 내부 전략 회의에서 했던 말을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국은 이 계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조건을 끌어올려도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저도 한국을 생산 능력이 높은 제조국 정도로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한국의 조선 기술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지만 방산 분야에서의 경험치는 독일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콜린스의 전략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쟁시켜 조건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가장 유리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교과서적인 협상술이었고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과서가 항상 현실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모든 것은 캐나다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독일 측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며 자신 있게 제안서를 제출했고 한국 컨소시엄은 가격 경쟁력과 기존의 실적을 무기로 적극적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콜린스의 협상팀은 양측과 번갈아 만나며 조건을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기술 이전 비율을 높여라, 현지 생산 비중을 늘려라, 캐나다 기업과의 합작을 보장해라. 요구사항은 회의를 거듭할수록 두꺼워졌고 콜린스는 그 프로세스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분석관으로서 양측이 제출한 기술과 재무 데이터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독일의 제안은 안정적이었지만 보수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제안은 공격적이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 측이 제시한 건조 스케줄은 놀라울 정도로 타이트하면서도
과거의 실적이 그 수치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보고서에 이 점을 명시했지만 콜린스는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누가 더 좋은 조건을 내느냐였지 누가 더 빨리 만드느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구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잠수함을 더 좋은 조건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길어짐에 따라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요구의 성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지구 반대편 중동의 사막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의 존재를 내가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캐나다의 60조 원 프로젝트를 근저에서부터 뒤흔들 변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타와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하지만 그해 1월 지하 2층 보안 회의실의 공기는 오히려 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차기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평가 회의가 시작되었고 콜린스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나는 그의 표정에서 어떤 확신 같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이미 승부는 결정되었다고 믿는 자 특유의 여유였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바인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일의 티센크루프4, 다른 하나는 한국조선 컨소시엄의 제안서였습니다. 콜린스는 두 바인더를 번갈아 가리키며 참석자들에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갑자이며 60조 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방산 기업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규모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조건을 설정하고 상대가 그것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정석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12명의 분석관과 군 관계자들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 또한 그 논리에 특별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입장에서 보면 콜린스의 판단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세계 잠수함 시장은 구매자가 극도로 한정된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 자체가 적고 새로 도입하려는 국가는 더욱 드뭅니다. 그렇기에 60조 원이라는 대형 계약이 하나 나오면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구조였습니다. 콜린스는 이 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려 했습니다. 나는 분석관으로서 양측 제안서의 기술적인 상세 내용을 비교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독일 측의 제안은 예상대로 견실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잠수함 건조 경험이 곳곳에 나타나 있었으며 특히 소음 저감 기술이나 전투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독일의 견적은 한국보다 상당히 높았고 납기도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컨소시엄의 제안서는 다른 방향에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건조 스케줄이 독일보다 훨씬 공격적이면서도 과거의 수출 실적이 그 스케줄의 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잠수함의 납기 준수율, 폴란드와 진행 중인 방산 협력의 규모, 그리고 자국 해군을 위해 건조 중인 차세대 잠수함 KSSTI의 진척 상황까지 숫자만 보면 한국의 제안이 가성비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는 그 숫자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했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공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 계약에 대한 필사함의 증거라고 본 것입니다. 콜린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 시장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 캐나다라는 서방 선진국과의 대형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조건을 더 끌어올려도 한국은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분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점의 데이터만 보면 한국에게 캐나다와의 계약은 분명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캐나다 협상팀은 조건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였습니다. 기술 이전 비율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먼저 제기되었고 이는 대형 방산 계약에서 흔히 있는 조건이었기에 양측 모두 예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측도 기본적인 기술 이전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콜린스는 현지 생산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순 부품 일부를 캐나다에서 조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선체의 주요 블록 상당 부분을 캐나다 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복잡한 요구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비용과 스케줄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조선 인프라는 잠수함 건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고 현지 생산 비중이 올라갈수록 품질 관리와 스케줄 관리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관한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콜린스에게 제출했습니다. 현지 생산 비율을 과도하게 높이면 프로젝트 전체 스케줄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비용 초과 가능성도 20% 이상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콜린스는 보고서를 봤더니 잠시 읽어보고는 결국 이것은 협상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의 현지 생산을 강제할 생각은 없지만 높은 요구를 먼저 던져둠으로써 최종 합의에서 원하는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 전술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쌓아 올리는 것은 자유지만 그 카드를 쌓는 데 드는 시간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콜린스가 조건을 하나 추가하고 그에 대한 상대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다시 수정안을 요구하는 동안 달력의 페이지는 쉬지 않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월이 되자 협상은 본격화되었고 양측 실무자 레벨의 회합은 거의 매주 열렸습니다. 독일 측은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면서도 가격 조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한국 측은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핵심적인 조건에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자세가 뚜렷했습니다. 나는 양측의 반응 패턴을 데이터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 협상팀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모습이었지만 회의가 반복될수록 어딘가 계산적이고 억제된 분위기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 여유는 없었습니다. 콜린스가 다음 라운드 협상을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리스트에는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나는 그 조건들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캐나다가 협상 테이블에서 한 장 한 장 카드를 쌓고 있는 사이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이 조용히 하지만 결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진원지는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곳, 중동의 자결하는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제4라운드 협상이 시작된 날, 나는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콜린스가 준비해온 새로운 요구 조건 리스트는 지난번에 2배 분량이 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한국 협상팀의 표정에서는 처음으로 희미한 긴장감이 읽혔습니다. 콜린스는 그 긴장을 정확히 포착하고는 오히려 더 여유로운 자세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이번 라운드의 핵심 의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캐나다가 지금까지 어떤 방산 계약에서도 요구한 적 없는 수준의 전례 없는 광범위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콜린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잠수함 12척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자국의 해군력을 스스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잠수함의 핵심적인 설계도는 물론 추진 시스템의 소스코드, 전투 관리 시스템의 알고리즘, 나아가 그 기술의 원천 데이터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나는 그 리스트를 보며 내심 놀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기술 이전은 사실상 잠수함을 만드는 모든 노하우를 통째로 넘기라는 요구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한동안 침묵한 뒤 기술 이전 범위에 대해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차분한 대응이었지만 나는 그 짧은 침묵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산 기술, 특히 잠수함 핵심 기술은 어느 나라에게나 전략 자산입니다. 그것을 통째로 이전한다는 것은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적 우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한국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그리고 콜린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한국이 이 조건을 두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독일 측에 대한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 나는 사무실에서 한국 측이 제출했던 기존 제안서를 다시 펼쳐 꼼꼼히 재검토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협상팀은 매 라운드 캐나다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도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체 건조 기술이나 일반적인 시스템 통합 기술은 이전 가능 항목에 포함시켰지만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나 추진 시스템의 핵심 모듈에 대해서는 공동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며 완전 이전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나는 이 구분이 한국 정부 레벨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보고서에 한국이 양보할 수 있는 기술에는 한계선이 존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는 내 분석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에 한계선이 있다면 그 선을 밀어붙이는 것이 협상의 기술이다.
콜린스에게 협상이란 상대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 한계가 진짜인지 아니면 블러핑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분석관이었고 콜린스는 의사결정자였습니다. 제 역할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지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나는 한 발 물러나 콜린스의 방식이 어디까지 통할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오 라운드에서 캐나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기술 이전에 더해 현지 생산 비율을 대폭 확대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잠수함 12척 중 상당수의 선체 블록을 캐나다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하고 최종 조립과 시험 항해까지 캐나다 영해 내에서 수행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요구의 배경에는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로서는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그대로 해외에 지불하기보다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내 산업과 고용에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의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조선업은 상선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였고 잠수함 건조 경험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핵심 구조물을 현지 생산한다는 것은 품질 관리와 스케줄 관리, 양면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내부 보고서에서 이 점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현지 생산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건조 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지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사업비 전체의 15%를 상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콜린스는 보고서를 봤더니 잠시 읽어보고는 지연은 한국의 책임으로 돌리면 된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명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협상이란 양측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콜린스의 접근은 점차 일방적인 요구의 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의 현실성은 검증하지 않는 방식,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압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콜린스의 큰 그림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구매자이고 한국은 판매자라는 기본 구도가 변하지 않는 한 주도권은 캐나다에 있다는 전제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불쾌해하더라도 60조 원이라는 숫자를 앞에 두면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 한국 협상팀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매 라운드 신속하게 수정 제안서를 제출하던 한국 측의 대응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것입니다. 내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은 같았지만 그 시간의 길이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 변화를 한국 내부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징후라고 해석해 콜린스에게 보고했습니다. 콜린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지금이야말로 조건을 더 끌어올릴 적기입니다. 나는 그 해석에 동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가능성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늦어지는 것은 흔들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근거 없는 직관에 불과했고 나는 데이터 없는 직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고 콜린스의 다음 전략 회의 준비에 다시 몰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 순간이 제가 가장 후회하는 지점입니다. 직관이 데이터보다 먼저 진실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아직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한국 협상팀의 대응이 늦어진 이유를 나는 그 주 내내 고민했습니다. 콜린스는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석했지만 나는 데이터로는 증명할 수 없는 직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금요일 오후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라운드 준비를 하던 바로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 윤곽을 부여할 단서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도착했습니다. 전화 상대는 마리아 곤잘레스, 국제적인 방산 전문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저와 마리아는 3년 전 나토 해군 심포지엄에서 처음 만난 이후 때때로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아부다비에 있다고 했습니다. 중동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를 취재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며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습니다. 마리아가 전해온 내용은 이랬습니다. 전시회 둘째 날 한국 방산업체들의 부스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첫날까지 공개되어 있던 한국의 해군 기술 일부가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부스 한쪽에는 별도의 프라이빗 룸이 설치되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으로
그 미팅룸에 누가 드나드는지를 추적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해군 관계자들이 반복적으로 출입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전시회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측 관계자들의 계급이 상당히 높았고 회의 시간도 통상적인 브리핑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길이었다는 것이 마리아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의 해군 기술을 비공개로 돌리게 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묘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방산 전시회에서 특정 국가의 요청에 의해 기술이 비공개로 전환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그것은 대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적어도 양측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사전 교감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정보 수집 차원이라면 굳이 비공개를 요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참 동안 사무실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잠수함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는 이전부터 해군 현대화의 필요성을 공언해 왔으며 특히 이란과의 페르시아만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수중 전력의 부재가 전략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표명하는 것과 실제로 구매 협상에 나서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었고 사우디의 잠수함 도입은 업계에서 항상 가능성은 있지만 실현은 먼 이야기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보고는 그 간극이 생각보다 빨리 좁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최근 몇 달간 중동 방산 시장의 동향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책상 위에 쌓아만 두고 제대로 읽지 않았던 주간 보고서들을 한 장 한 장 들춰보자 단편적이긴 하지만 의미심장한 정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우디가 해군 현대화 예산을 30% 이상 대폭 증액했다는 보도, 사우디 해군 수뇌부가 아시아의 조선소들을 비공식적으로 시찰하고 있다는 미확인 정보들, 하나하나의 정보만 보면 확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리아가 전해온 전시회의 광경과 겹쳐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진지하게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 파트너로 한국을 검토하고 있다면 이것은 캐나다의 60조 원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는 이 질문을 자문해 보았지만 처음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캐나다와 사우디는 지리적으로나 안보 환경 면에서나 전혀 다른 맥락에 있었고 두 사업이 직접적으로 충돌할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석관으로서의 제 본능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우디와 한국 사이에 대규모 해군 사업이 성사된다면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한국 조선소의 생산 라인이 상당 부분 점유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캐나다 사업의 납기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분석을 간결하게 정리해 다음 주 월요일에 보고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 사이에 해군 분야에서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는 징후가 있으며 이것이 캐나다 사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콜린스는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우디가 잠수함을 산다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왔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 없어요. 중동 국가들의 방산 관심 표명은 대부분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콜린스의 표정에는 귀찮은 보고를 하나 치웠다는 정도의 감정밖에 없었고 사우디라는 변수에 대한 경계심은 전혀 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반응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콜린스의 논리를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전시회에서의 비공개 미팅뿐이었고 그것만으로 사우디의 잠수함 도입이 임박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분석관으로서 지나친 비약이었으니까요. 나는 일단 콜린스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마리아에게는 추가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업무, 즉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다음 협상 라운드 준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심어진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나를 괴롭히던 그 작은 불안, 한국 협상팀의 대응 속도가 느려진 것에 대한 의문이 사우디라는 변수와 겹쳐지며 조금씩 선명한 윤곽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느긋해진 것은 캐나다의 압박에 흔들려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은 아닐까? 이 가설은 아직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했지만 나는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콜린스는 사우디라는 변수를 무시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주에 열린 내부 전략 회의에서 콜린스는 다음 협상 라운드의 방향을 발표했고 그 내용을 듣는 순간 나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콜린스는 한국 측에 대해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을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요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가지 항목이 내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읽으며
이것은 무기 거래의 영역을 완전히 일탈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협상팀 내부에서도 조정 중이었지만 그 방향성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회의실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콜린스는 특유의 자신감으로 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한국은 60조 원을 앞에 두면 어떤 조건이든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캐나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요구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우디라는 변수는 콜린스의 사고체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대응이 늦어진 것조차 자신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증거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우디라는 새로운 변수가 조용히 형체를 갖춰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콜린스가 한국에 대한 요구 수준을 전례 없는 레벨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 불안의 정체를 정확히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나는 데이터가 말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했고 아직 데이터는 캐나다의 주도권이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콜린스가 다음 협상 라운드에서 그 카드를 꺼내는 순간 이 협상의 성격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협상 라운드는 예상보다 빠르게 설정되었습니다. 콜린스 자신이 일정 앞당기기를 지시했는데 그 사실 자체가 콜린스의 초조함이 아니라 자신감의 발로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빨리 결정적인 카드를 내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장소는 시내 호텔의 회의실이었고 창밖으로는 꽁꽁 얼어붙은 리도, 운하의 수면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나는 회의 시작 30분 전에 도착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한국 협상팀이 들어오는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측 모두 이번 라운드가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을 지니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 전반부는 기존 의제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의 세부 조정, 현지 생산 스케줄에 관한 실무적 논의, 품질 보증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양측 실무자들은 익숙한 리듬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나는 한국 측 실무자들의 표정을 관찰했지만 필요한 기색은 있어도 동요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요구는 상정 범위 내라는 듯한 묘한 냉정함이 느껴졌는데 그것이 오히려 콜린스를 자극했을지도 모릅니다. 점심 휴식을 사이에 두고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콜린스는 평소와 다른 톤으로 운을 뗐습니다. 목소리의 톤이 한 단계 낮아지고 말하는 속도도 천천히 변했습니다. 나는 그 변화에 즉시 주목했습니다. 콜린스가 중요한 카드를 꺼내기 직전에 보여주는 특유의 패턴이었으니까요. 콜린스는 우선 캐나다가 처한 안보 환경에 대해 길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해의 전략적 중요성, 러시아 해군의 활동 활발화, 그리고 캐나다 해군의 현실적인 한계를 차례로 언급하며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캐나다의 존립과 직결된 안보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전 라운드에서도 반복되었던 이야기였기에 한국 측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의 다음 말이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콜린스는 캐나다와 잠수함 공급국 간의 관계는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를 넘어서야 한다고 언급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북극해에서 캐나다가 러시아와 군사적 긴장 상태에 빠질 경우 잠수함을 공급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나는 정면에서 목격했습니다. 놀라움이라기보다는 경악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수석 대표 옆에 앉아있던 실무자 2명이 거의 동시에 시선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3초였는지 10초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회의실 안의 모든 관계가 재정이 되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캐나다의 안보적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협력의 문제는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의 틀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입니다. 외교적으로 세련된 표현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는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거절이 아닌 논의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캐나다의 안보 파트너가 되는 것이
한국에게도 전략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나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수많은 협상회의에 동석해왔지만 무기 도입 협상에서 군사동맹 레벨의 요구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콜린스가 말하던 전술적인 압박이라는 표현은 이제 의미를 잃었습니다. 한국 측은 이것을 전술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수석 대표의 태도는 회의 후반부로 갈수록 눈에 띄게 억제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답변은 짧아졌으며 구체적인 수치나 스케줄에 관한 논의를 더 이상 주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콜린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즉각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하며 다음 라운드에서 더 구체적인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계획을 팀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나는 그 해석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회의실에서 공공연히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분석관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었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콜린스가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측이 즉각 거부하지 않은 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인 예의의 한계선까지는 대응하되 그 이상의 반응은 본국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의 방산 수출 협상 패턴을 분석해온 경험으로 그 뉘앙스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석 대표가 회의 마지막에 보여준 그 절제된 침묵이 거절보다 더 강한 메시지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오랫동안 모니터 앞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캐나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60조 원짜리 잠수함 계약에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현지 생산을 요구하고 이제는 군사동맹에 준하는 안보협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각각의 논리는 있었지만 전체를 꿰어 맞추면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조건의 축적이었고 상대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는 위험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며칠 전 마리아에게 들었던 사우디의 움직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의 해군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 콜린스가 대수롭지 않게 일축했던 그 정보가 지금의 상황과 겹쳐지며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한국에게 캐나다 이외의 선택지가 존재한다면 콜린스의 전략은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60조 원을 포기할 수 있을 리 없다는 전제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계산이 그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우려를 보고서로 정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에게 한번 무시당했던 사우디 관련 보고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같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내 손에는 아직 확정적인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로부터의 전화 한 통과 몇 건의 미확인 동향 보고 그리고 한국 협상팀의 태도 변화에서 읽어낸 직관뿐이었습니다. 콜린스는 데이터를 요구할 것이고 나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퇴근길에 오타와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의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은 결국 캐나다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60조 원의 계약이 캐나다에 가장 유리한 형태로 체결됩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점차 선명해지는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캐나다가 요구 조건을 쌓아 올리는 사이 한국의 시선은 조용히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하고 캐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선택의 주도권은 상대의 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될 것인가? 그 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마리아 곤잘레스로부터 두 번째 전화가 온 것은 군사 지원 협상이 있었던 날로부터 정확히 열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아의 목소리에 흥분이 서려 있었고 평소의 절제된 말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마리아가 전하는 내용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부다비에서 돌아온 후에도 중동 방산 시장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에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마리아의 판단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파악한 정보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주도하는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가 내부에서 승인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의 국가개혁 프로그램인 비전 2030 안에 해군력 증강이 중핵으로 포함되었고 그 중에서도 수중 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격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란의 소형 잠수함 전력이 페르시아만에서 계속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사우디는 자국의 해안선과 해상 수송로를 방어할 수 있는 본격적인 잠수함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사우디가 잠수함 도입의 잠재적 파트너로
세 나라를 검토하고 있다는 미확인 정보까지 전해주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사우디의 국방 예산 추이와 해군 전력 현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사실은 마리아의 보고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우디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 토보 안에 들고 있었으며 최근 3년간 해군 분야 예산 증가율이 육군과 공군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우디의 의사결정 구조였습니다. 의회 승인이나 여론의 형성, 다단계의 조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사우디는 왕실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이 될 수 있는 체제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속도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캐나다가 60조 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최종 공급자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협상 라운드만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통치권자의 결단 하나로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을 몇 달 안에 본궤도에 올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나는 이 속도의 차이가 갖는 의미를 곱씹어 보았고 불길한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면 캐나다가 협상 테이블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사우디는 이미 계약 단계에 돌입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며칠 뒤 마리아로부터 추가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이었습니다. 첨부된 것은 중동의 한 방산 전문 매체에 실린 짧은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사우디 해군 사령관이 해외 순방을 마쳤다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인 방문 국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메일 본문에 한 문장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방문국 중 하나가 한국이었으며 일정에는 조선소 시찰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사우디 해군의 최고 위급 인사가 직접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했다는 것은 단순한 친선 방문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수준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보들을 종합해 사우디의 움직임이 갖는 하나의 특징을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속도였습니다. 사우디는 관심을 표명하고 기술을 검토하고 현장을 시찰하는 프로세스를 캐나다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하나의 협상 라운드 결과를 내부 검토하고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사이 사우디는 이미 3단계를 건너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금은 준비되어 있다. 필요한 것은 시간뿐이다라는 말이 사우디의 접근 방식을 적절하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보고서 형식을 바꿔 콜린스에게 다시 사우디라는 변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처럼 주시가 필요하다는 소극적인 권고가 아니라 사우디의 움직임이 캐나다 사업에 미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수치와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과 잠수함 도입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한국 조선소의 생산 라인 점유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에 따라 캐나다 사업의 납기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내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조선소가 사우디 안건을 수주할 경우 캐나다의 잠수함 건조 스케줄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이미 수명의 한계에 도달해 있었고 3년의 추가 지연은 캐나다가 사실상 잠수함 전력 공백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이 보고서를 콜린스에게 직접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이 아닌 대면 보고를 선택했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래프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콜린스는 이전과는 달리 보고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콜린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 시뮬레이션은 사우디가 실제로 계약을 한다는 전제 위에 성립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가 잠수함을 실전 배치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운용 경험도 인프라도 없는 국가가 조 단위의 잠수함 사업을 실제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느냐는 반문이었습니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콜린스의 반론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잠수함 운용 이력은 전무했고 수중 전력을 제로에서부터 구축하는 것은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과제를 동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승조원 양성, 정비 인프라 구축, 작전 교리 개발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었고 사우디가 그 모든 프로세스를 감당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는 미확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콜린스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우디가 잠수함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사우디가 잠수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별개였습니다. 사우디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의 실전 배치가 아니라 수중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략적 억제력의 확보일 가능성이 컸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과 초도함, 인도만으로도 충분한 정치적 성과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한국 조선소의 생산 라인은 실제로 묶이게 됩니다. 나는 이 논리를 콜린스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콜린스는 이미 다음 의제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다음 협상 라운드에서 군사 지원 논의를 더 구체화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고, 사우디라는 변수는 다시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콜린스가 사우디를 무시하는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캐나다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자신의 세계관을 의심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나는 마리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우디의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보내달라고 말이죠. 콜린스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적어도 나만이라도 상황을 추적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리아는 곧바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회신의 마지막 문장이 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우디 측 정보원에 따르면 프로젝트 스케줄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앞당겨졌으며 연내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연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캐나다는 최종 공급자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요구 조건만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우디는 연내의 파트너를 결정하겠다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자원이 캐나다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공포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메일을 받은 다음 날부터 나는 본래 업무와 병행하여 한 가지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의 건조 능력에 관한 데이터를 다룬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캐나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순한 검토였습니다. 이번에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사우디를 포함한 복수의 대형 해군 사업이 동시에 한국 조선소에 몰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공개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함 건조를 담당하는 주요 조선소는 사실상 두세 곳으로 압축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더욱 한정적이었습니다. 잠수함은 상선이나 수상 전투함과는 달리 극도로 정밀한 공정을 요구하는 특수 선박이며 아무 도크에서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장 역강 용접, 소나 시스템 통합, 추진 시스템 조립과 시험까지 모든 공정이 전용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했고, 시설의 수용 능력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나는 한국 조선소의 잠수함 건조 슬롯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슬롯이란 특정 기간에 하나의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잠수함 건조 슬롯은 연간 베이스로 많아야 서너 개 정도였습니다. 물론 조선소가 시설을 확장하면 슬롯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잠수함 건조 시설 확충에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 육성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생산 능력 확대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분석을 진행하며 나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슬롯은 이미 상당 부분이 자국 해군,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잠수함 사업으로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독자적으로 중대형 잠수함의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 물량이 향후 수년간 조선소의 주요 라인을 점유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의 12척 물량이 더해지면 슬롯 배분은 상당히 빡빡해집니다. 그리고 사우디까지 가세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 개의 대형 사업이 동시에 하나의 조선소 생산 라인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는 스프레드시트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만 수주했을 경우, 두 번째는 캐나다와 사우디가 동시에 수주했을 경우, 세 번째는 사우디가 먼저 계약하고 캐나다가 뒤를 잇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한국 조선소는 캐나다의 스케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고 지연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였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슬롯 배분이 매우 긴박해져 양측 사업 모두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나리오의 결과는 캐나다에게 파멸적이었습니다. 사우디가 먼저 계약을 체결해 생산 라인의 우선권을 확보할 경우 캐나다의 초도함 인도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5년 이상 늦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이라는 숫자가 모니터에 떠올랐을 때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의 지연은 단순히 스케줄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의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완전히 퇴역한 후에도
후계함이 도착하지 않는 공백 기간이 발생함을 의미했습니다. 그 기간 캐나다 해군은 잠수함 전력이 사실상 제로가 되는 상태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북극해에서 러시아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수중 감시 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 그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펼치고 있는 이 협상은 내가 처음에 이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게임이었습니다. 이것은 가격을 깎고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계약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정된 조선소의 생산 라인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를 다투는 시간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만 쌓아 올리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가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현지 생산을 요구하며 군사 지원까지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한국의 시선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이제는 추측이 아닌 논리적인 귀결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요구사항은 많지만 결정은 내리지 않는 고객이다. 반면 사우디는 조건은 단순하지만 결정은 빠른 고객이다. 조선소 생산 라인이 유한한 자원인 이상 한국이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둘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명확했습니다. 나는 이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했고 그 타이틀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한 제목은 조선소 슬롯 경쟁과 캐나다 사업의 시간적 리스크라는 다소 무미건조한 것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제가 지금까지 작성한 어떤 보고서보다 절박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약 경쟁이 아니라 조선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경쟁이며 캐나다는 현재 그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보고서를 완성한 뒤 나는 콜린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콜린스의 상사인 국방차관에게 직접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분석관이 프로젝트 책임자를 건너뛰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상당한 부담을 동반하는 행위였고 콜린스와의 관계가 수복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콜린스의 필터를 통해서는 이 정보가 의사결정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브리핑 요청은 승인되었고 이틀 뒤 나는 국방차관보 앞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차관보는 콜린스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프에 표시된 5년의 지연이라는 숫자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우디의 의사결정 속도와 캐나다의 협상 속도를 비교한 타임라인에서는 눈에 띄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차관보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캐나다가 협상 속도를 높이면 사우디보다 먼저 슬롯을 확보할 수 있겠나? 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협상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조건을 줄이고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합니다. 차관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이 즉각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직에는 관성이라는 것이 있고 콜린스가 주도해온 협상의 방향을 급선회시키려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했으니까요. 브리핑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정보가 의사결정자의 귀에 들어갔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캐나다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차관보 브리핑 이후 3일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보고서가 차관의 책상 위에서 다른 서류들에 묻혀버린 것은 아닌지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에게는 아직 제가 차관에게 직접 브리핑했다는 사실이 전달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콜린스는 여전히 다음 협상 라운드에서 한국에 제시할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다듬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일째 되는 날 아침, 국방부 내부에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소집 권한자는 차관보 본인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차관보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 콜린스뿐만 아니라 해군 참모본부의 전략기획관, 조달청의 대형 사업 담당관, 그리고 외무부의 안보정책 담당자까지 동석해 있었습니다. 차관보는 회의 벽두에 제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직접 요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의 잠수함 도입 협상을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우디가 먼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한국 조선소의 생산 슬롯이 선점되어 캐나다 사업의 납기가 최소 5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차관보가 이 숫자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회의실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참모본부 기획관은 5년의 지연이라는 말에 얼굴을 굳혔고 콜린스는 처음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콜린스는 즉시 반론했습니다. 사우디의 잠수함 도입은 아직 확정 사항이 아니며 미확인 정보에 근거해 캐나다의 협상 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관보가 콜린스의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위협이라 하더라도 그 위협이 현실화되었을 때의 피해 규모가 이 정도라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적어도 대비책은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순간이 회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해군 참모본부 기획관이 발언권을 얻어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현황에 대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속도로는 3년 이내에 4척 모두가 퇴역 위기에 몰립니다. 후계함 인도가 그 시기에 맞지 않으면 캐나다 해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잠수함 전력이 완전히 소멸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수함 전력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말이 갖는 무게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북극해에서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수중 감시 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은 자국 영토의 절반을 눈 감고 지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콜린스와 마주쳤습니다. 콜린스는 제가 차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콜린스가 제게 한 말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콜린스는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정말로 먼저 계약하면 캐나다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질문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캐나다가 5년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콜린스도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우디가 먼저 계약하면 캐나다는 5년을 잃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 슬롯이 사우디 물량으로 차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스케줄로 잠수함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날 오후 캐나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긴급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협상 스케줄을 단축하는 방안, 기존 요구 조건 중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항목들, 그리고 사우디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정보 채널 확보가 동시에 논의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는 한국을 상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상황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긴급 검토가 시작된 지 2주 뒤 마리아로부터 세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내정했다는 복수의 확인이 들어왔다. 그리고 양측 실무자들은 이미 계약 조건의 윤곽을 굳히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사우디뿐만이 아니다. 그 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나는 곧바로 추가 설명을 구했습니다. 마리아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움직임이 중동 전체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의 소식에 자극받아 독자적인 잠수함 확보 검토를 시작했고 이집트는 보유한 구식 잠수함의 교체 사업을 앞당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와 모로코까지 해군 현대화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으며 이들 국가의 잠재적 공급자 리스트 최상단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이 정보들을 정리하며 세계 잠수함 시장의 지형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이 시장은 유럽 중심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전통적인 공급자였고 한국은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긴 하지만 아직 주류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잠수함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가격 경쟁력과 건조 속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한국이 단숨에 시장의 중심으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이것이 캐나다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했습니다. 캐나다는 더 이상 한국의 유일한 대형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가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을 쌓으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한국의 수주 잔고는 무서운 속도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분석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해 차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세계 잠수함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캐나다의 전략적 선택. 그 보고서의 결론은 자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캐나다에 매달리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가 줄을 서는 나라가 되었고 캐나다의 60조 원은 그 줄의 맨 앞자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콜린스가 처음에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이 계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 그 말은 캐나다가 유일한 대형 고객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제가 무너진 지금 콜린스의 확신은 허망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캐나다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가 한국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사무실 창밖으로 오타와의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진실을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잠수함의 성능을 겨루는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다의 질서를 결정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차세대 해군력을 확보할 것인가, 그 타임테이블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둘러싼 전쟁이었으며 그 승패를 가른 것은 돈의 규모가 아니라 결정의 속도였습니다. 사우디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해군력의 판도를 바꾸는 계약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용접 불꽃이 쉴 새 없이 튀어오르고 중동의 항구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해군이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을지 아니면 스스로 초래한 지연의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은 잠수함 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의 질서를 새로 써내려가는 거대한 전쟁이며 그 전쟁에서 시간을 낭비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